작은 서점. 주디 할머니의 일과는 국판 크기로 확대해서 패널한 주디 사진하고 뽀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주디 할머니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디란 이름의 손주를 각별히 아끼며 혼자 살고 있는 주인공은 기품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주디 할머니의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의 휴먼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시스템 오류로 주인공을 살해했다는 오명을 쓴 시종 로봇 찰스의 기묘한 여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세계 3대 SF상을 석권하고 장강명 작가와 구한의 MD가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즐겨 듣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같은 밤 방송은 애청자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작은 서점의 청취율 상승을 기원하는 다독이 분들의 응원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자, 새롭게 작은 서점에 놀러와 주신 분들, 또 작은 서점 홍보 요정을 자처하고 있는 다독이들 모두 좀, 그 존재감을 좀 팍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 작은 서점의 영원한 직원 장강명 작가의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을 무려 사인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가게 되는데요. 그 전화를 받으시면 꼭 좀 KBS 작은 서점, KBS 일라디오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뭐죠? 네.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소설 주디 할머니입니다. 네,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주디 할머니가 이제 책 한 권으로 단편소설 모음집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단편이 하나 있어요. 네, 공항에서 만난 사람. 네. 그 작품을 첫 번째를 했고 이번에 박완서 작가님 거 두 번째인데 표제작이죠. 네. 그래서 그때 공항에서 만난 사람 할 때 그 주디 할머니라는 그 새로 나온 그 선집의 단행본이었어서 사실 표제작도 재밌는데 표제작도 해달라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있는 단편 하나하나가 다 수작이니 맞아요. 다 한 번씩 보시라고. 근데 지금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세 번째고 첫 번째가 주디 할머니고 그 사이에 또 애보기가 쉽다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
요 두 번째도 저는 이제 오늘 쭉 같이 한번 이렇게 쭉 네. 읽어봤었는데 이 애보기가 쉽다고 요거 다음에 꼭 해주세요. 다음에 꼭 하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이건 제가 찜해놨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소설 주디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게 사실 약간 반전이 있어가지고요. 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반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서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면 바로 책을 사고 싶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주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주디 할머니가 항상 주디 사진을 크게 인화해가지고 뽀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네. 주디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손녀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되게 좋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남매가 장성했는데 다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결혼해서 아이를 두셋씩 두고 있고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거실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사는 아파트 거실 장식장에 그 가족별로 그 화려한 그 테두리에 가족별로 이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첫째네, 둘째네, 각자 다 손녀들도 있겠죠. 근데 막내만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독사진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영감님 독사진 이렇게 있고 있는데 손자녀가 도합 뭐 10명이 넘는데 얘가 뭐 장손도 아니에요. 이 주디가. 그렇다고 막내도 아니고 장손의 뭐 막내딸 네. 이런데 유독 얘만 그렇게 예뻐해서 얘 것만 따로 국판 크기로 인쇄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항상. 그 액자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왜 그러나 왜 주디만 예뻐하나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자손들 만나는 해외 투어를 하시면 돈이 많다는 거죠. 네. 돈을 가는데 그때마다 주디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대. 가장 반기고 입안에 혀처럼 굴고 막 헤어질 때만 눈물을 툭툭 흘린 데서 얘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때는 침대 밑에 놨다가 그리고 뭐 낮에는 갖고 너 나왔다가 밥 먹을 땐 식탁 위에 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할머니 아파트를 쫙 묘사를 하다가 밑에 층 아주머니가 올라오면 상환이 엄마가 올라와요. 사실은 이 할머니긴 한데 혼자 살고 또 인심이 좋아요. 후회해요. 팔아달라면 다 사줘. 그리고 또 세련됐어.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이웃들이 막 그냥 흉어물 없이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이 엄마도 사실은 왜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네. 그 막 오징어를 막 또 막 가지고 속초에서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이웃집 할머니한테 몇 개 주러 온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팔러 왔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주디 할머니는 또 인심이 넉넉해요. 그것도 그냥 나는 오징어 먹지도 않아. 나는 이가 아파서 하면서도 넉넉하게 또 두 축이나 또 팔아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상환이 엄마의 시선으로 또 이제 시점이 옮겨가요. 네. 아우 식사도 안 하고 뭐 이러고 계세요. 막 이러니까 또 엄청나게 또 인자하고 온화한 할머니는 아닙니다. 야 됐다 내가 알아 누워도 네 신세 안 진다. 뭐 내 먹을 거 걱정해주냐? 또 막 약간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유 또 무슨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보다 젊으시면서 또 막 상환이 엄마가 이래요. 그리고 난 진짜 알아놓고 싶을 때도 있다. 나 그래야만 그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올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세가 좋은 할머니인 게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자손들을 보러 한 번씩 슥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제일 부러워. 그렇게 늙을 수가 있다면 와, 네. 그러니까 이 상환이 엄마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세계일주 하고 오셔놓고 그러니까, 네. 지금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에서 팔자 제일 좋은 할머니로 통한다. 다들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상환이 엄마가 또 거실을 쓱 보는데 네. 그 화려한 그 액자 있잖아요. 그 위세에 막 기가 눌려요. 그러니까 되게 노인 대접을 해주다가도 막상 할머니를 딱 보면 이 할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는 너무 거예요. 젊어요. 예. 너무 팽팽해요. 그래서 생전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니 정말로 안 늙었구나. 그 할머니에 대한 그 묘사가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머리도 대충 이렇게 묶었는데 막 너무 어색하지 않고 벌어진 나이트 가운 사이로 막 은은히 막 맞아요. 예쁜 아주 곱디고 온 할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환이 엄마가 그런 막 옷차림을 보다가 저 할망구 마땅한 사람 만나면 연애라도 할 것 같아. 네. 이러면서 맙소사 이러면서 자기가 되게 젊잖아요. 네. 근데도 서른에 열등감을 느껴요. 그 정도로 이 할머니가 안 늙은 네. 할머니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막내 아드님 좋은 소식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중매를 설까 하고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우리 막내를?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막내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뭐 아들이 다 전문직이긴 해. 아들 다 전문직이고 딸들은 막 다 음악하고 막 이래요. 네, 네. 그리고 아들도 스탠포드에서 박사하는 우리 막내 아들. 첫째는 의과대학 박사고 둘째는 공대 박사고 맞습니다. 뭐 그렇죠. 뭐, 네. 뭐 딸들은 뭐 어떤 외교관을 만나서 이제 뭐 프랑스에 가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딸은 맞아. 외교관 남편 따라서 네네. 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화가 남편 따라서 가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은 또 성악을 전공했고 뭐 이렇게 막 다들 그런 거 있죠. 막 자랑하기 딱 좋은 맞아요. 그런 스펙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스펙의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환이 엄마가 물론 너무 대단하신 아드님이시지만 저희 외사촌 동생인데 이 교수도 되게 어린이 가서 꿀릴 데 없는 교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이제 요 시대가 8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 가진 쪽이 조금 세도가 있으니까 나도 조금 낮춰가는 건 맞지만 또 너무 기죽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사주를 봐야 돼. 미리 궁합을 봐야 돼라고 하니까 네. 또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면서 그럼 내가 당장 사주를 알아보겠다 하면서 자기 외사촌 동생의 사주를 그 자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마음대로 보시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 슈퍼마켓 4층에 박사 점쟁이가 개업을 했다. 점쟁이가 박사예요. 철학 네. 박사를 받았대요. 네, 네, 미국에서. 지금 너무 용해가지고 새벽에 번호표를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지금 난리가 났다. 다들 다 맞춰가지고 한번 가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 뭐 7호 아줌마랑 4호 아줌마랑 갔는데 알고 보니까 7호 아줌마한테 점쟁이가 너 이거지 하면서 새끼손가락 갖다 핀 거예요. 네. 그게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 되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제일 지금 수군수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주디 할머니가 관심 없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낭독을 해볼게요. 주디 할머니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주디를 사랑하고 필요와 취미 오락을 겸해서 쇼핑을 다니고 법회나 교회에도 가끔 나가고 영화 구경도 다니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멀리 있는 아들, 딸들한테 애정과 훈계를 겸한 긴긴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많이는 햇볕 따뜻한 베란다나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서 뜨개질로 소일했다. 긴 대바늘로 빛깔고 온 푹신한 털실을 느릿느릿 그러나 쉬지 않고 뜨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누구나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물었다. 아유 예쁘기도 해라. 누구 거예요 할머니? 누군 누구 거야. 우리 주디 줄 거지. 그러나 할머니의 생활은 속으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정한 생활 밖의 어떤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상하도록 흥분해서 슈퍼마켓 4층을 갈팡질팡하다가 갑자기 목류병에 깨어난 것처럼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몰라 우두망차를 한 적이 자주 있었다. 매표소처럼 생긴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고 번호표에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도 대기실엔 여자들이 대여섯 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여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처럼 더듬더듬 늘어놓았다. 막내 아들 궁합을 보러 왔다고 벌써 몇 년째 외국 나가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된 게 제가 데리고 살 색시를 꼭 이 늙은 애미한테 골라 보내라니 외국물 헛먹었지. 애미가 고르려니 선보고 궁합 보는 구닥다리 집밖에 할 게 있어야지. 연애도 못하는 주제에 박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겐지. 할머니도 박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지금 점쟁이까지 박사인데. 결국 네. 아랫집에서 그 외사촌 이제 그 처자와 그 자기 막내 아들이 이제 궁합을 보러 박사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 이 말이 너무 웃겨요. 거기서 괜히 이제 너무 젊은 여자들이 점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나는 너것들이랑 달라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괜히 막 난 클래스가 달라. 우리 아들 박사인데 네. 이러니까 이 여자들이 할머니 점쟁이도 지금 박사인데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네. 대기를 하잖아요. 인기 많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재밌어요. 네. 거기에 되게
여성들이 많이 보러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통형 잡지꽂이에 여자들이 많이 보라고 여성지, 패션지 이런 거 백화점 잡지 이런 걸 막 꽂아놔요. 그리고 쇼파도 되게 편하고. 근데 벽면에 유리문에 있는 책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꺼운 원서, 고서, 무슨 주역 이런 거 있겠죠. 역학 서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려한 그 여성 잡지들이 결코 고객에 대한 친절이 아니라 얕잡음이었구나. 너네는 이런 거 보고 인생 상담하러 왔지만 나는 미국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막 기세에 막 눌려요. 눌리고 이제 막상 이제 딱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도 하면서 막 가방을 뒤지면서 제 자식 생년월일을 적어놓은 걸 봐야 알겠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라고 하나같이 외국 나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또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적어놓은 걸 막 불러주니까 사주가 너무 좋다 그래요. 그 4명 다. 네. 너무 좋고 특히 막내 아들 와 이거는 100명이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주다. 심지어 처복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신나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부터 막내까지 5남매입니다. 5남매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드물게 좋은 사주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예술품을 전시하듯 그 사주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세등등한 점쟁이 박사가 살짝 기가 죽고 이 할머니가 막 더 막 기세등등해요. 근데 그 상환이 엄마가 소개시켜 주려던 그 처자, 이 처자 안 된다. 백호살이 꼈다. 백호살이라는 걸 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네. 처음 들어봐요. 뭐 안 좋은 건가 안 봐요. 좋은 건가 네. 봐요. 예. 그러니까 그쵸 이러면서 반색을 해요. 오히려 그쵸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시라. 이 사주에는 더 좋은 교수가 나타날 거다 하면서 신나게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립니다. 근데 누굴 만납니까? 그 상환이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상환이 엄마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환이 엄마랑 그 누군가랑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 할머니가 되게 놀라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장면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읽어드릴게요. 스포를 방지하면서. 할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했다.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식탁 위로 몸을 던졌다. 식탁이 기우뚱하면서 주디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할머니의 귓속에선 여자들의 수많은 입이 쑥덕거리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한 덩어리의 날카로운 아우성이 되어 점점 기승스러워지고 있을 뿐이었다. 곧 죽을 것 같아 혼자서. 할머니는 혼자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힘이 되어 겨우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 둘레의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지만 할머니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어차피 무에서 빌려온 것이었으므로 마지막 권리가 무에 있음을 고분고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거의 촉감만으로 전화기를 찾아 다이얼을 돌릴 수가 있었다. 이사장이야? 난데 우리 아파트 좀 급히 처분해줘야겠어. 물론 대신 하나 사줘야지. 혼자 살아도 큰 게 낫겠어. 이웃을 봐야 하니까. 상종 안 해도 이웃은 이웃아냐. 이웃에 정 떨어지니까 한시가 급해. 처분될 때까지 농장에 내려가 있을까봐. 믿져도 할 수 없지. 부탁해. 말이란 건 좋은 거였다. 말을 하니까 한결 기운이 났다. 그래, 난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울타리를. 할머니는 서둘러 간단한 여장을 꾸렸다. 짐을 챙기느라 흩어진 잡동사니를 발로 대강 걸어 모았다. 그 중엔 주디 사진도 있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그건 그냥 잡동사니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오로지 그 생각만 했다. 네. 낭독과 이 배경음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짐을 싸느라고 잡동사니를 발로 대강 걸어 모았다. 막 지금 상황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하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발로 대충 걸어 모았다. 나는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뭔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지금 어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참 이 소설 그 어떤 인간의 허영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너무나
너무나 세련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삶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그게 되게 작고 누구는 되게 큰데 그 간극을 메우려는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는 이 작가가 단순히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인간의 그런 간극을 메우려는 본능을 되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 네. 소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완서 작가의 다른 작품 가운데서 혹시 이 주디 할머니와 좀 비슷한 결을 가진 작품이 있을까요? 이 주디 할머니 단행본으로만 치면 여기 수록된 황혼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강남 아파트 단지 네. 예,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도둑 맞은 가난 유명한 작품이죠. 뭔가 빈곤층인 품었던 소박한 금지마저 빼앗는 그런 상황을 그린 작품이고 그래서 뭔가 이 주디 할머니랑 중산층의 어떤 허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뭔가 맥을 같이 하는 작품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상 뭐 이런 거를 그냥 온건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이 주디 할머니는요 정말 여러분 식스센스급의 반전이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 꼭 너무나 읽어보셨으면 재미난 좋겠습니다. 작품입니다. 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오셨나요? 네,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 이 제목이 딱 주디 할머니한테 하는 말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박완서 작가의 주디 할머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본 방송에서는요, 주디 할머니의 충격적인 결말을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포일 방지를 위해서. 근데 허를 찌르는 반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쿠키 음성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시도 좀 처음이죠. 네, 네, 본 이런 방송과 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하기에 너무 좋은 너무 소설이었던 좋은 것 소설이죠. 같아요. 다시 듣기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곡 들으면서 여기서 본방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네, 주디 할머니의 결말 여기 지금 다시 듣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들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짐을 챙기느라 흩어진 잡동사니를 발로 대강 걸어 모았다. 그중에 주디 사진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주디는 결국 전혀 모르는 아이의 사진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사실 저기 처음 이 부분 읽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상환이 엄마랑 그 옆에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저 할머니 알아? 이러면서 할머니의 과거가 밝혀지는 그 순간입니다. 할머니 과거 밝혀지는 거예요. 네. 뭐 손녀 주디 할머니 주디가 뭐야? 아니 주디는 손녀고 그러니까 손녀 입양을 했니? 저 사람이 손녀가 없을 텐데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우리 큰아버지 소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소실이었답니다. 저는 진짜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할망구가 돈을 반을 넘어 빼돌렸다. 그래서 자식도 없고 자식 바라고 둔 소실도 아니었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주디 할머니를 묘사했을 때 그 상환이 엄마가 보는 시선, 네. 주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어떤 삶 이런 게 작가님이 박완서 작가님 다 깔아두셨구나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의 생년월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걸 찾아본다는 게 좀 이상했는데요. 그것도 이상하고 또 상환이 엄마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옷이 너무 야하게 입었는데 몸매가 아직도 너무 좋아. 연애도 하겠어 저 정도면 알고 보니까 자식 바라고 둔 소실이 아니라 그쵸. 그 보통이 아니었대 막 이러면서 저 여자가 들어앉고부터 우리 큰아버지 그 팔남봉이 되게 바람둥이였나 봐요. 근데 마음을 정착할 정도였다니까 저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다. 네. 그리고 왜 그 점집이 얼마나 용한지를 얘기하면서 네. 사실 7층 아줌마가 이 세컨인 게 들통이 났다. 근데 그 점쟁이는 왜 그 몰랐대요? 이 할머니의 정체를?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점쟁이도. 아, 참. 네. 저는 그 시대에 요즘 같았으면 예. 채땡 GPT한테 가족 사진 가짜로 만들어줘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네. 이 81년도에 그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오남매의 사진을. 대단한 할머니인 거예요. 독한 할머니인 네. 거죠.
자기 과거는 다 숨기고 하지만 좀 돈은 좀 있어서 뭐 이렇게 들키면 또 이사 가서 또 새로운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고 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할까. 근데 없는 자식까지 만들어낸 할머니 입장에서 5남매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한 2-3명만, 2명만 만들어도 얘기가 충분히. 다음엔 2남매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사주까지 제일 좋은 사주로 준비하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사주도 다 뭔가 사전에 알고. 참 좀 짠한 할머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예. 자,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새롭게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도 또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상컨대. 네. 네. 아유, 자, 처음으로 저희가 쿠키 음성 시도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네, 이렇게 반전이 있는 소설을 하게 되면 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방 들으신 분들 다시 듣기 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이중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장유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만 이렇게 몇 개 있을까요? 약간 경건한 느낌을 주는 네. 글씨긴 하죠.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시크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맞아요. 책이죠? 오늘은 2023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기도 한데요. 네.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목은 피아노로의 여정인데요. 프란츠라는 음악 전문 출판사에서 네. 올해 6월 24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개인적인 팬은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책의 만듦새가 되게 그의 음악 스타일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네. 류이치 사카모토스럽네요. 성경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책 제목도 너무 좋은데 부제같이 보도자를 보시면 붙은 문장이 있어서 이건 뭐지? 왜냐면 류이치 사카모토 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내에. 네. 그런데 그가 남긴 피아노에 관한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그 홍보 문구가 너무 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평소에도 피아노만 연주하는 뮤지션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한 권의 책이라면 무슨 내용일까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보게 됐고 또 사담이긴 한데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거든요. 네. 아우구스틴 하델리라고 있었는데 네. 그 분이 이제 내한을 해서 무반주 리사이트를 하시는데 예매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자리가 확 다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또 부쩍 들었고 조성진, 임윤찬 같은 우리나라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해외 스타 연주자들이 오면 완전 1층은 꽉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래식 애호가들이 또 많아지신 것 같아서 좀 이런 책도 소개하면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류이치 사카모토 하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분인데 이제 영화 음악으로 사실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예전에 마지막 황제의 맞아요. 웅장한 배경음악들이 네.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이제 네. 그걸 통해서 또 아카데미 음악상도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마지막 황제로 받으셨는데 진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기도 하고 사실 뮤지션이기도 한 네. 다재다능한 분이기도 하고요. 평생 환경운동이라든지 반핵운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카모토가 앓고 있던 지병이 있어서 2023년 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직전까지도 정규 앨범을 냈을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짜 탁월한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피아노에 관한 책을 따로 썼다. 피아노와 거의 한 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요. 근데
그런 분이 그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담은 책이라 그러면 이거 보통 책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카모토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자기 음악 세계나 작품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를 파고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몰랐지만 사카모토가 3살 때부터 일상적으로 피아노를 이제 연주해 왔다고 해요. 근데 정작 나이가 들어 지나가 보니 이 악기가 언제 어디서 왔는지 마치 나의 동반자였는데 그의 뿌리를 모르고서 연주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친한 음악학자들과 함께 그 뿌리를 찾아 나선 여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역사, 기원, 네, 뭐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담은 그냥 의외의 또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루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쓴 책이라고 봐야 돼요? 혼자 쓴 건 아니고 사실 음악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형식으로 형식이군요.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학자 2분이 등장하세요. 네. 1부에서는 이토 노부히로라는 분이 등장하고 2부에서는 이토 노부히로님과 아가리오 시냐라는 두 분과 함께 이제 사카모토랑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일단 1부에서는 이토와 함께 자기가 어떤 피아노 곡을 들으며 자라왔는지 그리고 피아노란 악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매혹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두 음악학자와 함께 국립음악대학에 가서 악기 자료관을 직접 찾아가요. 거기서 이제 피아노의 전신이 되는 옛 악기들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나아가 또 연주도 실제로 해보면서 네. 피아노의 탄생을 이제 거꾸로 이제 짚어가는 네.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아노와 관련된 뭐 학술적인 좀 딱딱한 책이 아닐까 살짝 걱정을 했지만 대담 형식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대화를 엿듣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보죠. 뭐 라디오 듣듯이. 그러게요. 맞아요. 약간 다행이네요. 그렇게 네. 어려운 것도 라디오 통해서 보면 좀 쉽게 그쵸.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술술 읽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제 알고 보니 사카모토 자기 자신도 음악학자나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피아노에 대해서는 진짜 학자 못지않을 정도로 박학다식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이제 따라가는 형식의 구조로 책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피아노라는 악기와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어떤 피아노 곡과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 곡들을 통해서 피아노가 어떤 악기인지 정의 내리는 과정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뮤지션이잖아요. 이렇게 큰 전 세계가 알아듣는 그리고 알아서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21편의 리스트도 공개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 리스트를 쫙 들으시면서 이 대담을 읽어도 와. 되게 좋은 감각에 또 산뜻하기도 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독서도 되겠죠. 네. 와, 이 정말 이제 무더운 그 여름을 피해서 이제 뭐 피서지들로 맞아요, 가실 맞아요. 텐데 정말 방에서 이 책 한 권과 그 루이치 사카모토가 꼽은 그 음악 그 선곡 리스트를 함께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그렇죠. 휴가가 없겠는데요. 어떤 곡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의외였는데 네. 꽤나 정통파적인 선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뒤티에라든지 드뷔시, 라벨 곡들 위주로 이렇게 선곡이 리스트업되어 있는데 네. 그들의 곡을 이제 떠올리다 보면 전 맨 처음에 울림을 강조하는 음악가들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클래식 애호가 분들도 듣자마자 울림 혹은 피아노가 내는 톤 같은 거를 네. 중요시 여기는 음악가들로 뽑았구나라고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쇼팽 발라드 제2번 바장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쇼팽 발라드 제2번이 뒤로 갈수록 반음씩 이제 부딪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소리를 높이는 작업을 한 곡이거든요. 네. 네, 이 곡 이야기를 하면서 사카모토가 그러는 거죠. 자기는 쇼팽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음악 속에서 주는 울림의 모호한 부분에 매료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저는 약간 이해를 지금 한 3분의 네. 1 정도밖에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리가 완전히 직선으로 가지 않고 네. 모호하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전진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 모호한 움직임의 주된 요소가 이제 내성의 흔들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네네. 이 내성의 흔들림 같은 움직임을 가진 음악들이 나중에 포레라든지 네. 드뷔시한테 계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묵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라든지 바다 같은 곡을 들으면 이 내성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곡을 보면서 느껴져요.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움직였다가 뒤로 그네 탓에 서서히 뒤로 왔다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실선을 긋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드뷔시 곡을 들으면 우리가 약간 요정의 움직임을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이렇게 내성의 움직임이 흐릿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쇼팽뿐만 아니라 이제 글렌 골드가 연주를 노래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연주를 되게 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왜 노래를 하면서 연주했는가라든지 이제 드뷔시가 연주한 브리티너의 피아노 그리고 모차르트가 의외로 선곡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모차르트는 넣지 않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들의 여러 애정과 그리고 오래 관찰해온 역사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대담을 보면서 네. 아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또 느껴지는데요. 또 그 끝에 이제 피아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끝없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소리에 대한 동경으로 우리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챕터여가지고 제가 약간 끊어서 설명드리려고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가 사실 가장 많은 그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는 가장 그쵸.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악기고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한 그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한 번쯤 다 다녔던 그쵸.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다른 악기 접하신 분도 있지만 뭔가 그 피아노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이 루이치 사카모토에게는 더 그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쏟아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카모토도 그렇게 써놨지만 관악기와 현악기는 좀 더 인간의 목소리에 훨씬 가깝고 네.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올 할 때 찡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소리가 약간 서서히 감쇄해서 이제 주변의 노이즈와 섞이면서 이제 경계를 흐트러트리면서 뭐가 음악이고 뭐가 인간의 소음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악기들인데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는 순간부터 소리가 바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누르는 순간이 가장 큰 음을 낸.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세기로 소리를 계속 낼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카모토가 말하기를 감쇄에 맞서는 저항의 역사가 바로 피아노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음악학자가 나누는 거죠.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다.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또 해주신 게 음악학자 이토분이 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어가고자 곡선적인 것을 만들고자 계속 부딪혀온 애틋함이라든지 네네. 그런 사랑이 피아노의 역사를 만드는 주춧돌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 곡선으로 만들면서 계속 부딪혀온 그 애틋함, 뭐 이런 표현들은 너무 시적이죠. 무릎을 하는데요. 와, 네. 그래서 사카모토도 이런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피아노든 젬발로든 건반 악기가 다 그런 부분을 띠고 있고 이제 그런 악기들의 특성이 이제 감쇄하는 소리에 저항하면서 지속하는 소리에 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네. 이런 고민한 흔적들이 피아노의 역사에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아노와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고 싶은 계속 이어지는 소리 그런 걸 탐구해 온 게 피아노에 다 녹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곡가나 연주자들이 몇백 년 동안 이제 해온 게 사라지는 소리를 붙잡으려는 그 애틋한 시도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악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실의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 상실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의 본질이듯 네. 이제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피아노로 연결하는 게 예술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성에 대한 갈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피아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예술의
중요성까지 연결해 나갑니다. 피아노 한 대로 시작했는데 진짜 굉장한 큰 이야기가 펼쳐지는군요. 오. 그래서 단순히 피아노로의 여정이 아니라 사실 예술로의 여정으로 바꿔 읽어도 네. 좋을 만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 음악 각자 이토가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저도 막 메모해 가면서 읽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도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톡 하고 울리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려서 퍼지는 악기들보다 오히려 피아노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인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도 딱 깨달았어요. 뭔가 내가 왜 피아노의 소리에 매력을 느끼는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랑 정말 별다를 게 없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수수께끼도 좀 풀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즉흥악기로서의 피아노, 네. 리듬악기로서의 피아노의 이야기도 일부에 풍부하게 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네. 혹시 아나운서님 쓰나미 피아노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쓰나미 피아노요? 예, 이 쓰나미 피아노가 사카모토의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작업의 일종이라고요? 네. 그래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바닷물에 잠겼던 피아노를 사카모토가 양도받습니다. 네. 그게 바닷가에 이제 휩쓸려 가서 네. 진흙투성이가 된 피아노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녹이나 진흙 같은 건 그대로 뒀고 네. 피아노도 조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 제조사에 전화만 해서 건반만 움직여 달라 네. 이런 조언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건반을 누르면 세계 곳곳에서 송신되는 지진 데이터를 입력해서 신호화하면서 피아노와 일체화시킨 거죠.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대지진이 발생하면 피아노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나게. 네. 네. 일종의 설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죠. 미술이네요, 이거. 음악이면서도 동시에 설치 미술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음악으로 일종의 애도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그 피아노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 앞마당으로 가져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녹슬면서 자연과 풍화되는 거를 보는데 그마저도 와. 소리로 녹여내는 작업까지 이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카모토의 이 작업들이 그가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할 수 있죠. 네. 좀 아티스트만이 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애도의 방법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어찌 보면 피아노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자 했던 아티스트인데 그쵸. 지금 이분은 네. 이제 피아노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붙어있네요. 여기 보니까 또 대담자도 한 명 더 늘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2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네, 이제 셋이서 앞에 약간 짧게 설명드렸는데 일본에 있는 국립음악대학을 방문해서 피아노의 전신에 해당되는 악기들이랑 역사적인 피아노들을 만들어보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약간 피아노 덕후라면 놓칠 수 없는 챕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 피아노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이제 프렌체에 있는 악기 제작자 한 명이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300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피아노 자체가 수많은 건반을 나열하고 되게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가 큰 부피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느 날 짜잔 하고 탄생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코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 이전의 건반 악기는 뭘로 꼽게 되나요? 책에서는 인류 최초의 건반 악기로 히드라 울리스라는 수압 오르간이 아닐까 추측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게 로마 시대인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출신의 크테비시오라는 기술자가 고안한 오르간의 원형으로 여겨진 악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송풍 장치를 이용해서 수압을 변화시킨 다음에 파이프에 공기를 보내 소리를 내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건반은 근데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건반이 달린 최초의 악기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추측이지만 클라비코드라는 건반에 달린 탄젠트로 직접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원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악기는 작은 소리밖에 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손가락 힘을 꽝꽝 조절해야만 비브라토까지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악기가 되게 신기하게도 실제로 15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네.
바흐라든지 모차르트, 베토벤도 애용했던 악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개의 건반이 1조의 현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이웃한 소리를 연속으로 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카모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연구해 가면서 왜 어려웠는지도 이제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피아노 덕후니까 이걸 상상해 가면서 하는구나. 네. 이건 이래서 아닐 것 같아. 혹은 이래서 이웃한 소리가 연속으로 굉장히 나기 힘들구나. 이걸 네.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고 지켜보는 저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 명의 학자들과 주고받으면서 뭐 챈발로와 클라비코드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생겼을까 상상하는 이야기부터 피아노의 기원이 이제 유럽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랍에서 온 거 아닐까라는 썰까지 심도 깊게 다뤄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이 파트는 제대로 정말 그야말로 피아노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그쵸. 거는. 야, 아니 아까 전반에는 막 피아노로 어떤 예술의 좀 뭐 경지에 이르는 그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다면 이제는 피아노 역사까지가 피아노 하나로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진짜 정말 단순히 악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네. 피아노가 사회랑 어떻게 맞물려 줬는지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아노가 전 세계에 퍼진 이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든 그러니까 뭐 공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뭐라고 해야 하나 악기 관악기만 해도 막 힘주는 법 소리 내는 법 하려면 제대로 소리 내려면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바이올린도 제가 하면 완전 낑깡낑깡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누구나 좀 손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였기 때문에 네. 공업 제품으로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되고 보급되면서 모두가 집에서 피아노를 한 대씩 치면 네.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사회적인 이슈랑 맞물려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절대 군주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계층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음악을 귀족들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실현된 거죠. 이런 것들까지 쭉쭉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아니 이 책이 굉장히 생각보다 얇은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신기하네. 한 해 악기를 통해서 좀 시대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른 악기들의 역사책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또 그 각도 악기들마다 거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의 루치 사카모토처럼. 네. 저도 그래서 사카모토가 피아노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잘했다면 바이올린 책이 나왔겠지 이런 있겠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저도 그랬지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우리가 늘 만지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쳤던 그 건반에 이렇게 긴 역사가 쌓여 있다는 걸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시던 분들도 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당연한 사실 하나 두고도 몇백 년 동안 인간이 피아노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고민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음악을 듣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루이치 사카모토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아노에 대한 단 한 권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 우리 다독이 분들도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스24의 김일희 앤드님 오늘도 흥미로운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 사인본 당첨자는 KBS 작은 서점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